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장면을 보고 뭘 잘했다고 개선장군 노릇이냐 천불난다 라고 했죠. 중도층 30%가 윤석열 탄핵 찬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여론조사의 기류만 봐도 국민들 가슴에도 천불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의 이 사태를 촉발한 스모킹 건인 명태균 씨도 모레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고요.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났으니 자기들도 죄가 없다, 석방해달라면서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 구속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더 천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가슴에 난 불에 언제쯤 한바탕 시원한 봄비가 내려줄지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한판 기대해 주시고요. 뉴스브리핑 이슈체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11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빨리 신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예.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목소리는 민선 7기부터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시민환경단체, 또 섬진강 유역 영호남 지자체들이 계속 촉구를 해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을 관리하는 4개소의 환경청을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4곳의 환경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경우 관할 지역이 광주 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 제주도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제주도까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관리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업무가 수계 관리나 환경 생태 보전에 집중돼 있어서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이나 유해물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실제 환경 관련 문제가 집중된 여수 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만권의 환경 안전 문제 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여수시의회는 2019년도에 발생한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규모 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를 광주에 있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전담하기에는 지리적이나 아니면 인력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최근 광양만권은 산업단지의 산업활동 증가, 또 유해 화학물질과 산업 폐기물 등 위험물질 발생이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신설이 시급하다, 그렇게 시의회는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여수 세아 MNS인가요? 거기에서도 노출되고 유해가스가 노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여수시의회는 환경부가 섬진강 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위한 정책과 당위성을 즉각 마련해서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국회에도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섬진강 유역환경청이 조속히 신설되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순사건 특별법 관련 내용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와 또 유족의 신고 기간이 올해 8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예. 이번 의결에 따라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 또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는 올해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를 하게 됩니다. 예.
앞서 행안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22년 1월 여순 사건 특별법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특별법에 따라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상규명 요청 신고기간 운영해서 19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또 같은 기간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아 7,274건을 접수를 했고요. 문제는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관련 자료가 추가로 발굴되거나 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희생자가 새롭게 결정되는 등 신고 추가 수요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 말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가 접수 기간 중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전남회의 거주자는 전남도 여순사건 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와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기간이 올해 8월까지 연장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죠. 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천 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와 공범인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고요. 예.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등 재반 양형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광양 지역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서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아무튼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피해자가 121명, 121채고요. 금액으로는 모두 98억 4,2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 상당수가 또 청년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지난 설을 전후로 해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0곳에서 1인당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예. 현재는 나주, 보성, 완도, 진도, 해남, 고흥, 곡성, 영광, 무안, 구례 이렇게 10곳이 지급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 10곳이 지급이 됐고 전남 동부 지역으로 보면 일단 고흥군만 해당이 되네요. 네. 그리고 전남 전체 중에서도 시 중에서는 나주시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군 단위고요. 그렇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어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연령에도 관계없고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모든 군민이 다 대상이라고 해요. 네. 나주시는 얼마를 받았느냐?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군요.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화폐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지 않느냐. 또 재정 형편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시의 형편을 봐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고 또 찬성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잠깐 들어보시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뭐 보성이나 뭐 고흥이나 이쪽은 3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여수시나 뭐 순천시나 광양시 쪽에서는 아직 들리는 얘기는 없어요. 모든 시군구가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물론 시 예산으로서 뭐 이렇게 지급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듣긴 듣지만 그럴 거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시에서는 뭐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싶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뭐 못하겠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차라리 안심을 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맞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이게 지역에서 하다 보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지원 대상자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걸 시행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줄지 안 줄지도 불확실해서 정확히 전달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의 경기를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 인터뷰 듣고 왔는데요. 일단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부터 또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하니까 좀 기다리게 된다. 좀 알려달라 미리미리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경기 침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이 실제로 진짜 효과가 있을까?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까? 이런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를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아무래도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 만나봤더니 아무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여파가 더욱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체감되시네요. 네, 요즘에 시 곳곳을 둘러보다 보면 임대 표지판 좀 많이 볼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공실이 많죠. 네, 그만큼 상권이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데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아무래도 일정 기간 이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 거래가 활발해지거나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시던가요? 네, 몇 곳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당시 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특히 비상계엄 이후로 집에서 나오지 않아서 요즘에 식당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또 어렵다고 말하는 주변 상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또 지자체 지원금이 조금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큰 도움으로 또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인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괜찮아요. 그거 주면. 미용실은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할머니들이 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많이 도움됐어요. 여유가 있어야지 고기도 한 근 사다가 먹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계엄하고 나서 더 그래요. 내한테 불편하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영향이 직격탄으로 오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이런 중간층 나이들은 살기 편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일단은 요즘 다들 경기들이 어렵고 하니까 전기요금을 낸다든 뭐 수도요금 낸다든 어쨌든 한두 가지는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지. 요즘 정말 장사들이 안 돼서 그런 거 세금 나가고 하는 것도 버겁거든요. 다들 좀 안 나오는 편이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손님들이 거의 많이 없는 상태니까. 네, 저번에 30만 원 정도? 뭐 큰 도움이야 되겠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여기가 네, 어느 업종이에요? 네, 식당과 또 미용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서 들었던 곳이 미용실이었는데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이런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어르신들이 머리를 하러 오신다라는 얘기였군요. 그래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민생회복 지원금 뭐 지급 문제가 뭐 개인의 찬반을 떠나서 지역 정치권의 쟁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수시 의회 그리고 또 순천시 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순천시 의회의 경우 본회의에서 민생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예. 네, 장경원 순천시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로 시민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요? 네, 태스크포스 성격의 추진단을 신설해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니까 근데 뭐 순천시 내에서도 이게 지역화폐 우리 할인 판매 있잖아요. 뭐 10%, 네. 15% 이런 할인 판매가 오히려 더 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가 더 낫더라 이렇게 논쟁이 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수의 상황은 어떤가? 여수는 뭐 지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급 촉구 의견들 나오고 있나요? 네, 여수시 의회에서도 이석주 의원이 시민 고통을 경감할 정책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석주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삼고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제주항공 사고라든지 그 내란 여파 이것 때문에 더 거기가 이제 가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산단마저도 침체가 되고 관광산업 역시 침체가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계셨는데 이 어려움을 직시하고 민생회복 지원금들을 다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힘들더라도 이렇게 버텼던 우리 시민들은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 바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히 눈에 띄게 나타났었고 거기다가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세출 규모도 뭐 1조 5천억 이상으로 군 단위에 비교가 안 되고 과연 우리 여수시는 뭘 하고 있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수시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여수시에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인터뷰였고요. 들어보니까 여수시의 재정 상태는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것도 이게 어느 지역은 뭐 1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뭐 30만 원 이렇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민생 경제도 살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의도는 좋지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마련을 할 것인가? 재정 문제가 좀 고심이에요. 네, 그 고흥군을 봤을 때 그 대상자가 6만 500여 명이에요. 예. 그래서 예산액이 182억 원이 소요되는데 고흥군은 직원복지 예산과 경상경비 신규 사업 예산을 조정하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세출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82억 원을 마련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나 보니까 이 군 의회에서 그 원포인트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역 화폐까지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순천시를 보면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276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광양시도 현실적으로 민생 지원금이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네, 이게 시의 상태가 좀 어떤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재정 자립도인데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중소도시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어려워지는 건데 다른 우리 지역의 이 재정 자립도는 좀 어때요? 여수와 광양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30% 정도 되고요. 대부분 여수 광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를 웃돌거나 오늘부터 지급되고 있는 고흥군의 경우 7%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굉장히 자릿수에 낮네요. 그칩니다. 네. 네, 그만큼 뭐 부서 운영비나 또 업무 추진비까지 줄여가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천시도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로 왜
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어요.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라. 예. 하지만 반대적으로 시에서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또 실질적인 경제 지원책을 우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좀 갈리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재정 부담이냐 또 지역 소비 심리 회복이 우선이냐 지자체 고심이 깊어질 것 같고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시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지난주부터 봄 개편을 맞이해서 새 단장한 코너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근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천 대표님.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는 좀 황당한 일은 있었습니다만 개혁신당은 탄핵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대선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 1차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모집을 했는데 저희 이준석 의원 단독 후보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개혁신당 선관위가 결정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는 이준석 의원 한 명으로 밀고 나가시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등록 신청을 한 건 이준석 의원 한 분인데요. 다른 분도 아직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 있나요,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3월부터 대학 강단에 서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예. 개강했나요? 개강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3월 7일 날 첫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순천대학교 법학과 내에 개설된 과목인데요. 예. 지역 산업의 현황과 법률 특강이라는 제목의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산업들,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2차 전지 산업 이런 현황들도 학생들한테 좀 설명하고 예. 또 이제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특강을 진행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건데요. 지난주에 처음 하고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수업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에서 또 학생들 만나시니까 또 기분이 새로우시겠어요? 그러면 되게 신선하고 저는 되게 기분 좋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 토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자, 갑작스러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한 거지요. 우리 국민 중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이 재판을 받지 않고 석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계속 석방하라, 무죄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석방될 거라고 기대하거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더욱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의 중요 업무에 종사한 수하들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만 석방되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세계 언론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이제 결정문 내용을 보면 법원의 결정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례적이고 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결정이 났던 것은 맞고요. 일부 법률가들 사이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인신구속 권한 같은 부분들이 조금 문제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한 분들이 소수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도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문제 있다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혹시라도 문제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짚고 간다라는 정도에서 짚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수처의 권한 이 문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법원의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진짜 석방이 된 것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기간의 산정에 동의는 안 하지만 즉시 항고에 대해서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 심 검찰총장의 결정과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서 의원님? 예, 이번 그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는 가장 주되게는 이제 구속 일수를 어떻게 셀 것인지에 대한 그 산정 방법에 대해서 기존 관례와 다른 그 주장들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전남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법원이 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법원은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가 있고 자칫 이 문제가 추후 구속의 적법성에 대한 시비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 1심 법원으로서는 일단 이걸 이제 인용해 준 후에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으로 확립된 판례를 남기도록 하는 거 이건 이제 1심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검찰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불복을 해왔거든요. 즉시 항고든 항고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법원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걸로 생각하고 했던 거를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검찰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되는 이 문제적인 상황을 만든 건 결국 검찰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예. 저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예. 그건 구속 취소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뭐 다들 요즘 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던데 또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이게 형사소송법의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무조건 즉시 항고를 했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심우정 총장이 이야기하는 위헌 결정이 이 사례에도 적용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 움직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현실로 존재하는 불복 전철을 걸치지도 않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다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이거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개인 감정이 반영된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대부분 말씀 동의하고요.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변호사 할 때 의뢰인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판결 나오고 이거 당연히 무죄고 법원에서 잘 판단한 것 같아도 검찰은 무조건 항소하거나 불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검찰이 작아지느냐.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좀 재미있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가지고 검찰이 뭔가 정치적인 셈법을 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 잘못한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가장 이득 본 게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지난주만 해도 비명계와의 갈등, 지난번에 자기 구속될 뻔할 때, 검찰하고 비명계가 짠 거 아니냐 하면서 통합행보가 빛이 바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사라져야지. 둘 다 동시에 퇴장해야지라고 하는 그랬는데 반 이재명 정서가 딱 생기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건재하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 정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만약에 정치적인 셈법을 한 거라면은 이건 완전히 자책골도 이런 자책골이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과 야사당이 공수처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개혁신당은 반대 입장을 냈더라고요. 전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내란, 동조, 탄핵, 고발 이런 것들은 조금 무겁게 해야 됩니다. 무겁게 해야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이번에 즉시항고 안 한 거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탄핵을 언급하고 또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안 한 게 이상한 건 맞지만 예. 안 한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불법이 아닌데 항고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걸로 가지고 탄핵을 시킨다. 이거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자꾸 그러면서 검찰이 뭐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뭐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과도한 워딩들을 쓰는데 예.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과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도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가 가볍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명확한 불법이 있을 때만 예. 중대할 때만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래서 거기는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이걸 다 탄핵을 할 만큼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 의원님, 한편 이 민주당을 향해서는 방금 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여론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가는 것은 너무 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예, 이번 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이라고 하는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엄중한 사태가 발생한 거는 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 문제였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그래서 검찰총장의 잘못된 판단, 개인적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심우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예. 사퇴를 촉구하는 건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거는 이게 탄핵을 이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기본으로 물론 더한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자제하는 게 좀 현명하겠다. 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이게 또 다른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 내란 우두머리의 처벌이라고 하는 본래의 중요한 의미, 중요한 일이 좀 퇴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는 국민을 상대로 윤석열 석방이 잘못됐다 이걸 호소하고 예. 그래서 국민의 여론 변화를 이끌어내고 예. 그리고 변화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다시 윤석열을 구속하는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해나가는 게 맞고 탄핵까지는 탄핵 소추라고 아니다. 하는 법적인 행위까지 추진하는 건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갈 거라고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민주당의 대부분 결정들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예. 상황이어서요. 제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서 물론 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것인가 혹은 탄핵심판에 이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천 대표님? 저는 재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론을요? 네, 불행 중 다행으로 공수처의 절차가 뭐 설령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예? 문제가 있다고 예. 해도 문제가 없다. 뭐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수사를 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한 게 뭐 엄청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한 거는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은 이미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모은 게 없기 때문에 예.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증거들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은 막 자기들 기고만장해서 뭐 오만 얘기 하겠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고 딱 한마디만 더 보태면 예. 그 사람들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건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어쨌든 법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문제 삼아서 사상 초유의 정말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이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그 윤석열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상계엄할 때 절차 안 지킨 거는 그건 뭐라 그럴 겁니까?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법치주의에서.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도 잘한 거 없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인신구속이 풀려났다면은 그걸 가지고 더 크게 문제 삼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구속 취소와 또 탄핵 심판과의 연관성이나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요? 그 쟁점이 다르잖아요. 이번 구속 취소는 이제 구속 기간에 대한 3법, 계산법이 좀 달라서 나온 결정, 이게 좀 혼선이라고 볼 것이고요. 예. 언제가 탄핵 심판을 하는 거는 이 피청구인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전혀 상관없이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갖고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뭐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마는지도 탄핵 심판과는 관련이 없고 구속 재판을 받는지 불구속 재판을 받는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건 너무 조금 이상한 좀 너무 희망이 반영된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윤석열이 구속됐다가 풀려나니까 이제 막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있었어요. 불구속 상태가 됐다라는 게 탄핵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란 말입니다. 예. 예, 너무 좀 흥분하지 않으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14일로 점쳐졌던 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기자단 입장을 낸 걸 보니까 돌연 좀 침묵 상태에 돌입을 하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선고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 대표님? 일단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14일 가능성을 예. 굉장히 높게 봤었는데 당장 13일 목요일에 그 검사들 기존에 이제 탄핵 신청을 해놨던 예. 부분, 탄핵 소추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이제 공보 담당 연구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틀 연속 연달아서 선고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에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고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 탄핵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안 좋은 것이 탄핵 선고가 또 나름대로 겹쳐버리니까. 헌법재판소도 예. 그렇죠. 다른 사건도 하면서 지금 대통령 사건도 계속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데기 없는 검사 탄핵을 기존에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단 일주일이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좀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까지는 헌재가 좀 알려주지 않을까, 이번 주에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13일 선고 기일은 이미 통지를 한 상황에서 14일 기일을 또 내일 추가적으로 통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저도 뭐 14일 선고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이제 이번 구속 취소 문제가요. 헌재의 탄핵 심판의 그 심리 내용과도 무관하고 그 따라서 뭐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변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이게 헌재가 평의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평의 절차를 조금 길게요. 예. 이게 이제 직접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헌재로서는 간접적으로라도 법원의 판단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지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또 이번을 기화로 해서 계속 참고 서면 내면서 새로운 주장들을 해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일 때문에 평의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고는 좀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예.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대표님? 저는
아마 탄핵 이전에 법원에서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탄핵 선고 왜냐하면, 이전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경호처와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탄핵 결정이 되고 나면 1심 법원은 얼마든지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요 국방부 장관부터 여러 군인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걸 보면 탄핵 이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탄핵 이전에 구속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탄핵 이후에는 형평상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요? 아니죠.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만 된다면 대통령 지위도 없어지고 경호처와의 충돌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신병 구속을 할 수 있지 않나.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예. 네네. 서 의원님께서는 다시 구속되는 시나리오 아까 잠깐 언급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범죄 행위를 계속 부인해 왔었어요. 그 점에 비춰보면 불구속 상태로 내버려두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여서 분명 구속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 구속을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도 또 다른 문제일 텐데, 저는 윤석열 석방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좀 변하느냐, 흐르느냐, 이걸 보고 법원과 검찰이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지 여부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겠고, 좀 더 큰 변수는 국민 여론이 윤석열이 석방돼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확 높아지면 법원도 어쩔 수 없이 구속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년도 의대 정원 이야기인데요. 이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예 내년 학기에는 단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지금 의정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네, 우선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이런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증원이 한 명도 안 되는 것은 또 우리 어렵사리 목포대와의 통합까지 이뤄낸 우리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가 어려워지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전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의료대란을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여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저희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부총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순천대 측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부 기조가 급변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더 늦춰진다면 말씀 주신 대로 좀 전남 국립의대의 동력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 대표님. 네, 그 부분 실제 중앙에서 지금 느껴지는 기류 역시도 지금 의대 증원은 물론이고 신설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순천대학교에서도 그런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26년도 증원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해야 26년도에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니까 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쪽과 교육부 쪽과 계속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이번 의정 갈등 그리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지역의사를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더 뽑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서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호기롭게 자그마치 1년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물러난 거예요. 사실상 정부가 백기투항한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의대 정원 중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 대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겪었던 환자들, 국민들 가슴에는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이제 포기된 거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감은 더욱 충만해져서
앞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 지원을 추진하면 반드시 폐퇴시키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전체 의대 정원 증원 자체가 이제 이번에 불발된 거고 앞으로 계속 의사집단들은 강력한 투쟁력으로 그걸 폐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의대 정원 증원 자체도 어려워질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남권 국립의대의 신설 문제도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많이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치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 이슈인데요. 최근 순천 신대지구 고등학교를 새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그곳 주민들이 좀 1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 신설을 위한 협약식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걸 두고 SNS상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문수, 권양엽 민주당 의원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혹시 두 분 내용 좀 보셨습니까? 전 대표님? 네네, 대강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렇게 SNS상에서의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전이 오가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끼리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의 삶, 특히 우리 신대지구 교육같이 수건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약간이라도 수건사업 성취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누구누구가 거기 참여하고 협약 주체가 누구고 이게 솔직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치인들한테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스고 다시는 계속 이런 일들이 노출되거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 좀 보셨습니까? 예.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 사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 과제 앞에서 사적인 감정을 죽이고 한때 노력해서 지역 문제를 풀어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도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노출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주는 실망감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거론되는 모든 분들이 좀 자기 성찰들이 다 필요하시다. 저놈이 나보다 더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갈등 양상들을 노출하고 이걸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예. 이런 면에서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3월 11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